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세데이션 유닛에서의 에어웨이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세데이션 할 때의 모니터링, 그리고 파린절 에어웨이 페이턴시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 에어웨이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은 포지션에 대한 부분 간단히 언급드리고, 오전에 많이 해서 좀 식상하실 수도 있지만 하이플로우 나들 옥시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다음에 그 밖의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데이션 가이드라인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가이드라인들이 거의 에어웨이에 중점을 둔 가이드라인들은 별로 많지는 않고 주로 약제 사용이나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들이 좀 실제 현장에서 좀 잘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제로 저희 우리나라에서 마취와 진정 관련한 법적 분쟁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를 보시면 세데이션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5년 동안 39케이스, 전신 마취가 50케이스, 리저널이 13케이스로 세데이션 관련된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케이스들을 보시면 그중에서 30케이스 이상이 마취 기록이 미비한 케이스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술 중에 모니터링이 어느 정도 얼마나 잘 되었는지 보시면 모니터링을 하나도 하지 않은 케이스가 6케이스,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만 모니터링 했던 케이스가 21케이스, 그리고 캠노그래피까지 다 했던 케이스는 한 케이스밖에 없었습니다. 시술 중에 산소 투여를 하지 않은 케이스가 24케이스나 됐었고요. 그래서 모니터링 세데이션 가이드라인들을 보면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의식 수준이나 실제 호흡을 눈으로 계속 확인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모더릿 세데이션 정도를 타겟으로 할 때는 버벌 스티뮬레이션을 했을 때 미리 정한 수신호를 한 5분 간격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시술 중에 계속 호흡을 눈으로 확인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ASA와 ESA가 공통적으로 이제 세데이션 할 때 캠노그래피 모니터링을 하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시술자 입장에서는 캠노그래피가 굉장히 좀 성가신 부분들이 있어서 캠노그래피 때문에 불필요하게 프로시저가 중단되거나 딜레이 되거나 심지어는 빨리 조기 종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하이리스크 페이션츠나 딥세데이션 그리고 오래 걸리는 시술에서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캠노그래피를 사용했을 때와 캠노그래피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한 메타 분석을 보시면 연구들이 이미 소화기 내시경 연구들이 9개 정도가 있었는데 저희 메타 분석에서 보면은 캠노그래피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하이폭세미아 인시던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그 결과가 나왔고 오즈레이션은 0.61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캠노그래피가 사실은 수술실하고 다르게 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얕은 호흡을 하거나 아니면 입으로 호흡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사실 많이 수치가 떨어지거나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세데이션 시작하시기 전에 캠노그래피 수치가 좀 낮게 나오더라도 그 그래프가 일정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 캠노그래피의 변화가 있으면 그때 무조건 조스러스트부터 할 것이 아니라 환자를 계속 그 호흡을 진짜로 못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에어웨이 매니지먼트를 해주시면 그 환자 안전도 보장할 수 있으면서 실술자 불만도 없애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술 중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87년도부터 이제 시술 중에 산소를 투여하는 것이 디세츄레이션을 줄일 수 있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진단적 내시경을 할 때 그 산소를 투여하면 산소 투여하지 않는 군에 비해서 이제 세츄레이션 저하하는 케이스들이 거의 없더라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진단적 내시경 같은 경우는 사실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미니멀 세데이션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산소 투여를 하면 거의 큰 위험 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파린절 에어웨이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tongue과 소프트 팔레이트가 주로 옵스트럭션을
주로 시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팔레이트 뒤에 레트로 팔레탈 에어웨이 그리고 혀 뒤에 레트로 글로설 에어웨이가 주로 컬랩서블 에어웨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본이나 카틸라지에서 직접적으로 지지를 잘 못 받기 때문에 주로 퍼린절 머슬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디블이나 막실라 그리고 버테브라 같은 본이 있고 가운데 에어웨이가 있다고 보면 그 사이에 소프트 팔레이트나 턴 같은 소프트 티슈들이 있고 이게 중력에 의해서 에어웨이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루멘의 프레셔와 티슈 프레셔의 차이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 돼야 에어웨이가 페이턴트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거는 환자 아나토미에 따라서 조금씩 그 필요로 하는 프레셔 차이가 개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페이턴트하게 에어웨이가 유지가 되려면 퍼린지얼 다일레이터 머슬이 잘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어야 되고 아나토미에 있어서 특별히 잘못된 점이 없어야 됩니다. 환자가 깨어 있을 때는 보니 박스 사이즈보다 소프트 티슈 볼륨이 크더라도 그 퍼린지얼 머슬이 잘 수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웨이가 좁아지는 경우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에어웨이가 많이 불리한 슬립 apnea 환자가 잘 때라든지 아니면 마취약을 투여했을 때는 그 머슬 톤이 떨어지면서 이게 에어웨이가 컬랩스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마취과 의사들이 익숙한 조스러스트와 같은 방식으로 에어웨이를 유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취 약제들은 이날레이션, 프로포폴, 미다졸람, 오피오이드 대부분 에어웨이 페이턴시를 떨어뜨리는데 퍼린지얼 다일레이터 머슬들을 디프레스 시키고 너무 과도한 양을 투여하시면 다이어프럼까지 디프레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제를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고 아나토미적으로 개개인 차가 있는데 오베시티하거나 소아의 경우에는 톤실이 너무 크다거나 혀가 너무 크거나 만디블이 너무 작은 케이스에서는 좀 불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림을 보시면은 이 루멘의 프레셔와 티슈 프레셔의 차이를 트랜스뮤럴 프레셔라고 하고 그 프레셔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에어웨이가 유지되지 않는 프레셔를 클로징 프레셔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로징 프레셔가 높다는 말은 이제 에어웨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시켜줘야 되는 루멘 내 프레셔가 높은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환자들이 그 클로징 프레셔를 낮춰줄 수 있도록 하는 매뉴버가 스니핑 포지션, 넥 익스텐션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조스러스트가 되겠고요. 환자 자세로 봤을 때는 수파인보다는 레터럴이나 특히 시팅 포지션이 유리한 자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무래도 가장 각광받는 산소 전달 방식이 하이플로우 나젤 옥시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소를 가온 가습해서 투여한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 가온 가습을 통해서 이제 환자 불편함을 많이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보통 일상적으로 보통 사람이 그 흡기 시 플로우 레이트보다 훨씬 높은 플로우 레이트를 유지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공기가 이제 섞여 들어가지 않고 FiO2를 매우 높게 해서 줄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포지티브 프레셔를 에어웨이에 공급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프레셔 벤틸레이션을 잘 못하는 환자들도 호흡일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 에어웨이 페이턴시 측면에서도 약간 이로운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나조파링스의 데드 스페이스에 있어서 워시아웃을 시키기 때문에 CO2 리브리딩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하이플로우 나젤 옥시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내시경실에서 제너럴 아네스티아 적용이 줄어들었다는 레트로스펙티브 보고가 있습니다. 이 1호2가 그 하이플로우를 쓸 수 있었던 시기인데 그때 가장 제너럴 아네스티아 비율이 적었었다 이런 보고였고요. 하이플로우 옥시젠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멀티센터 스터디 중에서 가장 N수가 많은 연구가 이 연구인 것 같은데 AS 1, 2 정도의 건강한 환자에 있어서 하이플로우 나젤 캐뉼라를 적용하면 컨벤셔널한 캐뉼라를 썼을 때보다 하이폭시아 발생 위험을 줄이고 사실 발생한 환자가 없었고요. 조 스트러스트와 같은 매뉴버도 거의 필요가 없었다. 994명 중에 8명밖에 조 스트러스트 해준 사람이 없었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했던 케이스인데 저희는 나름대로 좀 취약한 환자군을 골라보려고 프롬 포지션에서 진행하는 ERCP 시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ERCP 자체가 내시경 시술 중에서 가장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거의 시술 중에 통증을 거의 못 느낄 정도로 제너럴 아나스티지아에 준하는 딥세데이션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환자군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에선 차이는 없었는데 시술 중에 가장 낮은 SpO2는 95, 99 정도로 서로 차이가 있었고 하이폭시아 인시던스도 7명 대 0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그룹 같은 경우는 세츄레이션이 떨어지는 환자들이 있었지만 저희 하이플로우 군에서는 오히려 시술 중에 베이스라인보다 SpO2가 더 올라갔었습니다. 이 연구는 올해 브리티시에 실린 저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GI 엔도스코피에서 했던 세데이션을 하면서 하이플로우와 컨벤셔널 옥시젠을 비교한 논문입니다. 이 연구는 비교적 하이폭세미아의 고위험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풀모너리 디지즈 중에서는 리스트릭티브 렁 디지즈, 아스마, 슬립 apnea 이런 환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특징은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하이플로우 나젤 옥시젠을 FiO2 1.0으로 해서 투여하는 데 반해서 이건 FiO2를 0.5로 낮춰가지고 대조군과 FiO2 차이가 비교적 적도록 그래서 FiO2 차이는 크지 않고 하이플로우 자체의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했었고 세츄레이션 92% 기준의 디세츄레이션 이벤트를 비교해 보면 9.4%와 33.5%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에어웨이 매뉴버를 해야 될 필요성도 11.9%와 32.4%로 차이가 있었고요. 이 환자 특성에 따라서 좀 나눠가지고 하이플로우 나젤 옥시젠이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를 봤는데 비만 여부에 상관없이 하이플로우를 주면 90% 이하의 디세츄레이션 이벤트를 줄여줬고 카디악 디지즈가 있든 없든 하이플로우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목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레스퍼러터리 일리스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13.8%, 33.3%로 수치상 차이는 있는 것 같았지만은 요 피밸류상으로는 이게 하이플로우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세츄레이션 85%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 14%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이게 사실 N수가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게 하이플로우가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를 말하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보시면은 다른 비만이나 심장 질환하고 비교했을 때 요 군에서는 이제 효과를 증명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좀 유의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경험을 보시면은 이제 ERCP 방에는 이제 환자들이 중증도가 꽤 높은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산소를 이제 병실에서부터 산소를 달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 종종 꽤 많이 오는데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약제도 줄여서 주고 하이플로우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디세츄레이션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는 않고 그럴 때는 이제 파린지얼 에어웨이를 쓴다든지 조스러스트를 계속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전신 마취를 처음부터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데이션 할 때 하이플로우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가이드라인처럼 나온 거는 사실 지금까지는 없고 그래도 마취 인덕션 할 때 가이드라인처럼 나온 그런 리뷰 논문들을 참고해서 생각을 해보면 플로우 레이트는 일단 50리터 퍼 미닛 이상으로
주는 게 FiO2를 높게 유지시키는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50으로 시작을 하면은 환자가 많이 불편하고 심지어 뭐 통증 너무 아프다고 하는 환자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50으로 주기는 좀 어렵고 30 정도로 시작했다가 환자가 잠들고 나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아 같은 경우는 15kg 이하는 kg당 2 정도로 시작하시면 되겠고 FiO2는 1.0으로 시작하는 게 유리하고 일단 뭐 세데이션은 자발호흡을 일단 유지하려는 목표가 있지만 압리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데이션을 하는 중간에 이제 자발호흡이 잘 유지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FiO2를 줄여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발호흡을 유지하는 게 CO2 리텐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마우스를 입을 열고 있는 것보다는 입을 닫고 있는 것이 핍을 포지티브 프레셔를 더 높게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다 나온 내용인데 그 하이플로우를 45 정도로 주면은 마우스 입을 다물든지 벌리고 있든지 상관없이 90% 이상의 FiO2를 줄 수가 있고요. 이거는 한 환자에서 60초 정도 35리터 per minute로 하이플로우를 투여하면서 나조파린지얼 프레셔를 재봤던 논문인데 보시면 이제 프레셔가 5 이상까지 걸렸고 항상 포지티브 프레셔가 걸렸습니다. 그 흐릿한 선은 이제 마스크로 산소를 줬던 경우인데 마스크를 그냥 씌워줬던 경우에는 프레셔가 거의 걸리지 않았고요. 다만 이 논문에서 보시면 그 입을 다물고 있을 때랑 입을 벌리고 있을 때 프레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세데이션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발호흡을 유지한 케이스여서 저도 가져와 봤습니다. 자발호흡을 유지한 상태에서 에어웨이 수술을 시행했던 케이스들이고 FiO2 1.0으로 유지를 했을 때는 디세츄레이션이 발생한 케이스가 없었는데 시술 중에 FiO2를 0.3으로 낮춘 중에는 12명 중에 3명이 디세츄레이션이 발생하였고 자발호흡을 잘 유지했기 때문에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은 생기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논문에서 보시면 이 환자들은 30분 이상 1시간까지 시술을 진행했는데 이 빨간 선이 시술 중에 CO2 레벨입니다. 이게 오버롤한 레벨인데 시술 끝날 때 측정을 해보니까 CO2 레벨이 6.8 정도, 밀리미터 Hg로 환산하면 50대 초반 정도로 비교적 잘 유지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소아 연구인데 이거는 소아 연구 암리아를 만든 연구이기 때문에 앞에 연구랑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소아 같은 경우에 6개월, 24개월, 5살 이하, 10살 이하 소아를 그냥 스니핑 포지션만 잘 해줬을 때는 암리아를 견딜 수 있는 디세츄레이션 발생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250초 정도였는데 하이플로우를 적용했더니 그 2배 되는 시간까지도 세츄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이 시점에서 연구를 중단했었고요. 다만 CO2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이플로우 군과 컨트롤 군이 CO2가 똑같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고 5, 6분이 지나면 CO2가 60 이상으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아 같은 경우에는 하이플로우를 적용하더라도 CO2 리텐션을 막기 힘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O2는 이제 뭐 캠노그라피를 쓸 수도 있겠지만 요즘 새로 나온 것도 있다고 듣긴 했는데 아마도 입을 벌리고 이렇게 하는 CO2를 보는 것보다는 트랜스큐테이니어스 CO2가 더 정확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게 나름대로 PA CO2랑 코릴레이션이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트라키아가 이렇게 좁아진 케이스에서 이제 트라키오스토미를 할 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자발호흡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 환자가 너무 힘들어해서 RR 2회 정도로 떨어졌지만 에어웨이가 완전히 막히진 않았기 때문에 세츄레이션은 잘 유지됐고 마지막에 트라키아 매니플레이션을 하면서 obstruction이 생길 때 순간적으로 디세츄레이션이 됐지만 트라키오스토미를 잘 끝내면서 좀 회복되었다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이플로우 나젤 옥시젠은 매우 유용한 산소 전달 방식이긴 하지만 크리티컬리 일 페이션트에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웨이 페이턴시를 항상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완전히 막혀버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CO2 리텐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츄레이션이 잘 나오더라도 항상 CO2 모니터링을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츄레이션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페이스 마스크 벤틸레이션처럼 SpO2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레스큐 툴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환자가 호흡을 잘하는지 클로즈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에어웨이가 어려울 것 같은 환자는 백업 플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하이플로우 옥시젠과 마스크 벤틸레이션을 비교한 연구인데 이 마스크 벤틸레이션은 마스크 홀더를 잘 씌워놓고 FiO2 1.0으로 프레셔 서포트 벤틸레이션을 했던 연구입니다. 핍은 3에서 10 정도 걸어주었고 인스피러터리 프레셔는 15에서 20 정도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군 설명을 잘 안 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레스피러터리 페일리어 환자에서 브론코스코피를 한 시술입니다. 환자들의 SpO2는 베이스라인에 측정을 하고 산소 투여하고 세데이션 전에 프리 시점에서 측정을 하고 또 시술이 끝났을 때 그리고 시술 후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24시간에 측정을 했습니다. 네, 두 분 간 차이는 없었고 세츄레이션은 95와 92로 피밸류상으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PaO2와 FiO2를 비교해 보니까 하이플로우 옥시젠을 줬을 때는 PF 레이쇼가 산소 투여 후에 거의 증가하지 않았는데 프레셔 서포트 벤틸레이션을 마스크로 했을 때는 PF 레이쇼가 증가해서 두 분이 차이가 있었고 시술 후 50분 후까지도 PF 레이쇼가 프레셔 서포트 벤틸레이션 군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저도 써보지는 못했는데 엔도스코핑 마스크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내시경 시술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 병원에서 소아는 산소를 마스크로 투여하고 있습니다. 소아 MRI나 CT 촬영할 때 세데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마스크에 잭슨 리스 서킷이라고 하는 서킷을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산소를 이제 마스크에 가까운 위치에 줄 수 있기 때문에 데드 스페이스가 거의 없고 여기 밸브도 잠글 수 있는 그래서 양압도 걸어줄 수 있는 그런 서킷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한 몇 주 전에 제가 내려가서 사진 찍어 왔는데 이게 그냥 나자 캐뉼라랑 비교했을 때 장점이 일단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자 캐뉼라 쓰고 있다가 이제 세츄레이션이 떨어지면 이제 엠브백 찾아가지고 산소 연결하고 뭐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게 있으면 바로 그냥 양압 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차이가 크고요. 이제 ICU 아기들이 이제 검사를 하러 인투베이션 된 상태로 왔을 때는 요 산소 연결 부분 뒷부분에서 이제 익스텐션을 해서 늘려 놓으면 환자가 이제 MRI 기계 속으로 들어갔을 때도 편안하게 멀리서도 편안하게 벤틸레이션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소에는 양압은 걸어놓지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사진 찍어놓은 애기는 한 20kg 정도 되는 애기였는데 더 조그만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홀더로 완전히 밀착시켜 놨을 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술실하고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건너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당겨졌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좀 헐겁게 붙여가지고 그냥 양압은 걸지 않고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애기들 스니핑 포지션을 베개 잘 만들어가지고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MRI를 검사할 때 숨을 뭐 크게 들이쉬면 이제 영상이 잘 안 나오는데 애기가 숨 안 쉬다가 뭐 갑자기 거칠게 쉬거나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실전에서는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찾아보니까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LMA로 이렇게 내시경도 할 수 있는 듀얼 챔버 LMA 가스트로 에어웨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64케이스 정도 써봤더니 세츄레이션 떨어지는 케이스 없이 잘 유지했었다. 이런 레트로스펙티브 보고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에어웨이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골드 스탠다드는 엔도트라키얼 튜브가 될 것 같고, 특히 ERCP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ASA 클래스 4 환자 이상이거나 다른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너럴 아네스티지아와 모니터드 아네스티지아 케어를 비교한 연구이고, 하이폭세미아는 제너럴 아네스티지아에서는 하나도 생기지 않았고 당연히 시술 중에 에어웨이 매니버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아주 중증도가 높을 때는 ERCP를 할 때 전신 마취를 고려하자,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병원도 ERCP 할 때 제너럴을 드물게 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저희 병원에서 하는 거는 식도 할 때 엔도스코픽 서브뮤코절 다이섹션에서 전신 마취를 종종 할 때가 있어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은 이게 식도 ESD는 ESD 자체가 원래 그 조기 위암 치료하는 시술인데, 식도 부분의 ESD는 그 위치상으로 테크니컬하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서구권에서는 거의 못한다고 하고 한국과 일본에서만 하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퍼포레이션도 위험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전신 마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보면은 이게 하나하나 양군이 차이가 있는 건 별로 없었는데, 시술 중에 퍼포레이션이라든가 시술 당일의 블리딩이라든가 카디오풀모너리 어드버스 이벤트 이런 걸 다 묶어서 어큐트 컴플리케이션으로 분류했을 때 8케이스와 0케이스로 제너럴 아네스티지아가 더 좋은 안전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 확보 방법과 마취 방법에 따라서 시술의 안전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